과학톡 최미영. 문경수입니다. 네,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이 했던 말인데요. 문 대장님, 그로부터 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과연 우리 인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그 50년 전에 사람이 달에 갔다 왔다라는 게 아직도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정말 이러다가는 사람이 화성에 가는 날도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머지않아 달과 그리고 또 화성에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인류와 달, 그리고 달과 지구는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오늘 과학톡은 인류, 달 착륙 50년 그 이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1969년 7월 20일이죠.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반세기가 지난 올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있었고 또 어떤 평가를 하고 있나요? 네.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서 미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그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 달 착륙을 했던 닐 암스트롱의 고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딱 그 달 착륙선 이글호가 그 달의 표면에 착륙했던 그 순간에 카운트다운을 전 지역에서 전 미국 전역에서 같이 하기도 했었고요. T-minus 15 seconds. Guidance is internal. 12, 11, 10. 그리고 또 닐 암스트롱이 고향인 오하이오주에서는 10km 달리기 마라톤 대회 다 같이 그러니까 런 투 더 문 행사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립중앙과학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과학관들에서 달 착륙 50주년 기념 행사가 다양하게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행사들이 좀 있었네요. 네네. 네. 혹시 이석봉 대표님께서는 이 달이 착륙하는 그 순간을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61년생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 지금 9살 때였죠. 네, 제가 그 물레동이란 서울에서 살 때였는데 그 우연하게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근데 낮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 보고 있고 신기하다고 박수치고 있고 뭐 그러는데 저는 사실 잘 그거를 몰랐죠. 그런데 여튼 대단한가 보다 그랬는데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달 착륙 같은 건 올드 스페이스라 그러고 그 이후에 최근 2000년대 들어서 시작하는 걸 뉴 스페이스라 그래서 이제 하고 그러는데 뉴 스페이스의 출발자가 일론 머스크라고 스페이스 X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그걸 보고 그 꿈을 꿨대요. 그래서 야 누구는 같은 걸 보고도 저런 꿈을 못 꿨는데 저 사람은 꿨구나 그런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책이나 그런 다른 매체에서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10대 때 이런 달이나 또는 우주에 관련된 걸로 하면은 영화 인터스텔라나 아니면 소설 빠삐용을 보고는 사람이 이렇게 유인 탐사선을 가지고 저 멀리 외계 행성이나 외계 우주에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들이 우주라는 게 참 매력적이다라는 걸 와닿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달이 아마 그 우주 탐사의 시발점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50주년을 기리는 행사는 아주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그 우리가 보통 아폴로 계획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되게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아폴로 계획이 출현하기 전에도 많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폴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가 왜 기획됐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스페이스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아폴로 시대, 그 전성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1961년부터 1972년까지 아폴로 시리즈가 계속해서 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계획은 사람을 달에 보내서 그다음에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전 세대의 유인 우주 탐사는 단 한 명의 사람을 궤도에 저궤도에 보냈다가 되돌아오는 것이었었거든요. 근데 아폴로부터는 착륙을 했다가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3명씩 한 세트로 구성이 되면서 아폴로 쭉 시리즈가 이어지고 첫 성공은 아폴로 11호, 12호, 그다음에 13호는 이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왔지만 17호까지 6번의 문 랜딩에 성공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에 사람이 이미 간 게 12명이나 된다는 거고요.
예, 사람이 체류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달이라는 공간 자체가 더 이상 낭만적이거나 환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으로 달을 가져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이석봉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폴로 그 발사 장면을 지켜본 많은 세대들이 달과 우주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앨런 머스크처럼 어떤 분은 그거에 자신의 삶을 걸었던 분도 많이 계시고, 제 주변에도 그런 아폴로 세대에서 시작을 해서 천문학도나 우주과학도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그런 아폴로 시리즈 그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그 아폴로 프로젝트가 이렇게 미국에서 진행했던 이제 거의 우주 프로젝트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아폴로 프로젝트나 또는 그 후에 진행되었던 뭐 보이저 프로젝트, 이런 이름을 붙이는 데는 딱히 어느 이유가 있나요? 아폴로 프로젝트도 그때 이제 나사에 있었던 어떤 유명한 높으신 분이 그리스의 아폴론 신, 그리스의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고, 네.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코스모스 칼 세이건이라는 예, 천문학자, 물리학자이신 칼 세이건께서 그 보이저 프로젝트를 미션을 디자인하시면서 보이저라는 이름을 명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 때 개발자들이 어떤 이름으로 시리즈를 하자라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고, 그거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 과제를 설계하실 때 오래오래 고민을 해서 그 미션에 가장 걸맞은 이름을 고르는 거죠. 아폴로는 강한 그런 사람, 태양신 같은 그런 느낌 뚫고 나가야 될 그럴 사람이 필요했었을 거고, 보이저 같은 경우에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대항해 시대를 연다는 의미의 보이저입니다. 네. 각각의 의미를 또 알고 나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네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유인 탐사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혹시 아폴로 17호 이후에 멈춘 이유가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 달로 가는 경쟁의 제 1라운드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에 의한 군비 경쟁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미사일을 바로 로켓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로켓과 미사일은 사실상 원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누가 더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의 경쟁, 무한 경쟁 시대에는 그렇게 그 무한대로 계속해서 자본을 투입할 수 있었던 그런 정치적 배경 때문에 유인 우주 탐사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폴로 시리즈는 계속해서 갔는데, 아폴로 13호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고, 또 실제로 사람이 다치기도 하는 일이고, 그래서 위험이 굉장히 많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실 과학적인 발견들, 그러니까 월석을 가져온다거나 달의 초창기에 생성의 기원을 밝혀낸다거나 하는 이유로, 그러니까 달에 보내는 게 명분이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간 다음에는 더 이상 가도 얻어질 게 없다라는데 사람들이 다 동의했고, 한 번 가는데 실험에 드는 비용만큼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0여 년의 실험을 끝내면서 더 이상 이제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답은 굉장히 명료하죠. 더 이상 볼 게 없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새로운 명분이 생기고 있는 건가요? 러시아 체제, 이제 소련의 체제 붕괴되고 더 이상 그렇게 경쟁을 무한대로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셨던 그 우주 탐사에 대한 경쟁이 최근 들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도,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다양한 아시아의 우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우주 탐사의 시즌으로 보면 지금이 제2라운드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거기에 가서 한번 발자국을 남기고 오고 돌을 하나 들고 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시대가 1라운드였고, 지금은 이제 2003년 들어서 창원은 달의 뒷면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그러니까 달에 가는 것조차 가능한 다양한 많은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우주 시대에 이제 발 담그기 시작하는 나라들에서는 다른 명분이 필요해진 거죠. 다른 명분이라고 하면 사실상 자원 문제입니다. 자원. 달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우리가 채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천연 자원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로, 달에 만약에 사람이 거주하게 된다. 이러면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전혀 다른 과학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갔다 오는 것과 거기서 거주, 장기 체류를 할 목적이면 이삿짐 자체가 달라집니다. 네, 지구에서 사는 삶을 거기서 옮겨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해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가 또 많이 필요하죠.
당연하게 대기의 조성과 지질의 조성과 바닥에 묻혀 있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구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과 조달할 수 없는 것,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약 30년 지난 50년 지난 다음에 우리는 눈부신 과학기술의 진보가 이미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우주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현재 2000년대 들어서는 달의 양극지역에 있는 얼음, 워터 아이스에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음이 있고 그 얼음을 물로 만들 수 있다면 거기 생명체가 가서 거기 현지에서 자원을 활용해서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가 모두 다 이 상태로 에너지를 쓰는 소비 추세를 계속한다면 네. 그래서 1년 동안에 만약에 이 인구가 모두 다 살아남으려면 1.75개의 지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0.75개의 지구를 더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우리가 또 다른 인류의 새로운 정착지로서 달 또는 화성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이고 그게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거죠. 새로운 행성 탐사의 목적, 테라포밍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네. 그 인류의 삶을 위해서 외계 행성의 자원을 희생해야 되느냐 하는 논리는 그건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왜냐면은 결국 인류란 존재가 해가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인류가 오히려 자연을 더 발전시킨 내목도 있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이 우선이고 그러면서 외계 행성들을 나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지. 그 외계 행성, 우리의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외계 행성의 자원을 끌어들이는 게 과연 맞냐 그러냐 이거는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달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혹시 이주를 하고 싶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가고 싶은데요. 좀 만약에 가서 살게 될 때 뭐 이주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만치가 않겠어요. 저는 지금 순간 딱 드는 생각이 그럼 빨리 가서 땅을 사야 되나. 네.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제 달에 매장되어 있을 거라 생각되는 히토리우 자원들, 금속 자원들 이런 것들이 각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자원들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인류의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데 그럼 먼저 간 사람이 임자네요. 이렇게 생각해서 서로 지금 경쟁이 붙은 상황인데 그걸 위해서 각 국의 스페이스 에이전시들과 대학들과 연구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막 가져오면 안 되고 이제 다들 제한을 두고 서로 간에 이제 역할을 정해서 조금씩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자라는 조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외계 행성을 발굴할 때도 행성에 있는 자원이나 말씀하셨던 건 극적인 생명체에 대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윤리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마구잡이식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합리적인 선에서 과학자들이 합의하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달로 보낼 수 있느냐 우리를. 네, 이런 것도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달로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달 탐사에 대한 달에 보낼 수 있는 달로 보낸 달 탐사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착착착착. 우리나라가 현재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2개의 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2020년에 달에 가는 궤도선이 하나 있어요. 여기 달이 있고 달 주변을 도는 것을 궤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에 착륙하는 거예요. 달로 가서 거기서 착륙선 하나 내려놓고 그게 달 표면에 착륙하는 것. 그리고 착륙선에서 달의 표면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또 다른 위성을 하나 만들어서 그건 로버라고 얘기하는데 달 탐사 로버까지. 그래서 처음에 2020년에 보내기로 한 것은 달 궤도선이고요. 2025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달 궤도선과 착륙선과 로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달 궤도선이 이미 비행 모델, 플라인 모델의 개발이 완료되어서 납품까지 된 상황이고 사실상 런치 비클까지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에요. 런치하는 발사체 업체는 방금 말씀하셨던 스페이스X가 되겠습니다. 와. 2023년에 스페이스X의 런치 서비스를 사용해서 우리는 달 궤도선을 띄울 거고 이게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면 두 번째 티켓, 달로 가는 두 번째 티켓은 달 착륙선, 그리고 달 로버. 이거는 어느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의 자국의 로켓을 이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음번 로켓의 이름이 누리호이거든요. 네. 다음번 로켓인 누리호에 우리가 달로 보낼 착륙선과 로버가 실릴 예정에 있습니다. 뭔가 말만 들어도 뭐 이렇게 가슴이 벅차죠. 네.
우주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많은 국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는 의미에서요. 그 누리로라는 우리나라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발사체의 가장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사실 로켓도 그렇고요. 네. 자동차도 그렇고요. 엔진. 핵심은 엔진입니다. 네. 자동차 광고 같은데요. 핵심은 엔진이에요. 네. 그런데 그 엔진의 성능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누리호는 저궤도, 그러니까 한 500km에서 한 600km 정도 되는 저궤도에 위성을 올려놓을 수 있는 힘이 되는, 추진력이 되는 로켓 정도입니다. 일단 저궤도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이제 저희는 처음 시작이니까. 네. 그러니까 로켓의 엔진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엔진을 이번에 누리호는 설계가 지금 3단 로켓으로 설계가 되어서 액체 엔진,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고체가 아니라 액체라는 게 중요한데, 액체 엔진 4개, 75톤급을 75톤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액체 엔진 4개를 1단 로켓에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묶어서, 그러니까 한 300톤쯤 되는 것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추진력을 갖고 있는 1단 로켓과 그다음에 75톤급 하나, 그리고 7톤급 하나 해서 3단 로켓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게 우리의 누리호입니다. 그래서 액체 엔진을 활용해서 자국에서 스스로의 로켓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네. 7번째 나라가 됩니다. 행운의 럭키 세븐이죠. 인공위성 기술이 우주 탐사에 대해 기초가 되는데 우리나라 인공위성 이 개발 기술은 어느 정도 와 있는 건가요?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의 탑재체, 그러니까 인공위성에 실리는 센서들은 탑재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공위성과 탑재체 제작 기술은 사실 세계 한 6, 7위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사실상 그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계획에 의하면 네. 버스,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몸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버스, 플랫폼이 있고요. 그 안에 실리는 탑재체, 센서들 이렇게 합쳐져서 나뉘는데 그 버스 플랫폼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100kg급 위성과 500kg급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으로 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한 500에서 한 600kg 정도 되는 거고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 반경의 한 6.6배 정도 되는 36,000km에 올라 있고 사실 방송, 통신, 해양, 기상 모든 일 다 하는 게 정지궤도라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저궤도와 정지궤도밖에 위성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자체 개발한 위성은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궤도들은 모두 지구의 자기권 안에 잘 포함되어 있어요. 안온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달 탐사 위성을 띄워 올리게 되면 달 궤도는 지구의 자기권을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궤도가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 새로운 챌린징한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운 도전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 뭔지 아세요? 무궁화호. 아리랑이죠.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과학톡인데. 우리별입니다. 과학위성하고 종합위성은 다르니까. 다 합쳐서. 그러죠.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은 맞는 말씀이시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은 우리별 1호고 언제일까요? 95년도. 매우 비슷합니다. 1992년입니다. 1992년에 우리별 1호가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최초였던 인공위성은 뭔지 아세요? 1957년도에 스푸트니크. 아폴로 시대. 아폴로 세대 여기. 네네네 맞습니다. 1957년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에서 발사했던 스푸트니크 1호 그냥 동그랗게만 한 거가 57년, 우리나라는 92년. 그 인공위성의 개발의 기술의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죄송합니다. 37년 정도의 기술을, 그러니까 그런 격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대단한 거네요. 네네. 우리나라 인공위성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에요. 네네 로켓 맞습니다. 발사체가 좀 미흡해서 그렇지 인공위성은 선진국 수준이에요. 네, 그럼 박사님, 그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띄우고 이렇게 달이나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건 그냥 과학적인 탐사 이외에 어떤 다른 시사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했던 걸 직접 본 세대는 아닙니다만 아폴로 세대들한테는 그때 달에 인류가 직접 가서 발을 디디고 걸을 수 있었다라는 걸 실제 본 아폴로 세대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큰 충격이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세계에 인간이 드디어 진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지의 세계가 더 이상 우주가 이제 책이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갔다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의 사고력의 한계가 이만큼 깨진 거예요. 이만큼 확장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인공위성이 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 책이나 그림이나 또는 예술적인 차원에서 보던 일을 넘어서서 이게 손에 닿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관측하는 걸 인시추 옵저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장 관측. 거기 뭔가 궁금하면 내가 만든 인공적인 구조물을 거기 보내겠다는 게 인공위성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인류의 기술의 한계는 땅에 붙어 있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었어요. 네. 이렇게 보는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만든 무언가를 우주로 보내본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주 탐사 자체가 인간의 사고력의 한계와 지적 능력의 한계 이런 거에 큰 인사이트를 주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많은 과학기술의 진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행위인 것 같아요. 탐험대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보고 그 영역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해내기 위해서 또 인간이 원래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많은 기술들을 개발해냅니다. 사실상 지금 달 탐사, 달에 착륙한 지 반세기가 지났는데 그 시절에도 아폴로가 갔었던 1969년에도 그 기술은 불가능한 기술이었어요. 그렇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인간이 그걸 해내고자 하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 이렇게 살 걸 생각하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또 인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공위성의 개발과 인간이 함께 발전해 나가고 도약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다른 분야에 비해서 한 번 시도하는데 들이는 비용이나 또는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 또는 투자하는 비용이나 시뮬레이션 같은 게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 이런 누리호도 이렇게 직접 쏴보기 전까지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인공위성과 로켓은 다릅니다. 로켓은 발사체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캐리어예요. 캐리어. 그렇죠. 발사체는 훨씬 더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위성, 그러니까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자, 인공위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리호가 지금 3단이잖아요. 네, 3단 로켓 맨 위에 인공위성이 지금 맨 꼭대기 첨탑 같은 데 딱 앉혀져 있는 거고,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은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에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귀중품이죠. 네. 그래서 그 첨탑에 올려져 있는 인공위성이 원래 이제 의도했던 궤도에 안착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이제 지상에 있는 지상국에 하우스키핑 데이터를 보내주고, 내가 너는 무엇을 해라라고 커맨드를 올리면 거기서 이제 운영 모드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미션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로켓도 그렇고 인공위성도 그렇고 한 번의 미션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갑니다. 요즘 큐브셋이 요즘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 큐브셋 같은 경우에는 일기 개발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형위성 50kg급, 100kg급, 뭐 150kg급, 한 500kg 이하는 다 소형위성으로 분류하는데, 그런 위성 같은 경우에는 또 몇백억의 돈이 들기 때문에 한 번의 미션을 실패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가능한 한 모든 가짓수를 가지고 지상에서 실험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만들 때 하나의 새로운 모듈을 개발할 때도 가능한 한 엔지니어링 모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험실 벤치에서 만들어서 가능한 테스트 모두 다 하고, 그 다음에 환경 시험이라고 해서 우주와 똑같은 환경에서 뜨겁게 덥게 진동에 방사선을 막 쬐가지고 거의 너덜너덜해지는 상태를 다 통과한 상태가 QM, 퀄리피케이션 모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모든 거 통과 못할 때마다 다시 만듭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 통과하면 이게 이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우주로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적용한 상태의 모델이 플라잉 모델, 비행 모델이 됩니다. 거의 똑같은 모델을 최소 3번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행 모델은 조금 더 이제 비싼 칩을 씁니다. 스페이스급의 부품들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안착한 상태의 완전히 고결한 상태의 플라잉 모델을 우주로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매우 힘들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이제 얘기를 조금 더 저희의 생활 속으로 좀 끌고 와보자면 이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날씨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이든 화성이든 우리가 우주 공간을 우리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주 방사선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에 우주 방사선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지구 같은 지구의 자기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행성에서는 사실 그 우주 방사선을 많이 막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태양과 지구 사이 공간에 이미 많은 인공적인 물체들이 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공위성들이 지금 나가 있는데 그 인공위성이나 국제우주정거장이나 그들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에요. 사실상 굉장히 값비싼 실험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는 매우 실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공간에 대한 물리를 연구하는 걸 우주 날씨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스페이스 웨더라고 얘기하고요. 이 모든 우주 날씨의 근원이 태양에 근원합니다. 그래서 태양에 속해 있는 모든 행성들이 동일하게 같은 효과를 받고 있는 건데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고에너지 물질들, 전자기파들, 자기장들이 태양 지구 사이 공간에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들이 우리가 만약에 인공적인 물질을 우주에 띄워놓는다 그러면 정면으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피해 가장 첫 번째를 맞게 되는 거고 그런 방사선 피해뿐만이 아니라 지구 대기권으로 내려와서 지구의 전리권을 교란시켜서 뭐 GPS 통신 장애, 단파 통신 장애를 일으키고 지상으로 내려오면 땅속에 묻어놓은 전력망도 불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퀘벡시에서 600만 명의 시민들이 9시간 동안 정전 사태를 빚었어요. 전력 배송망이 불이 탄 거예요.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우주 방사선은 단연 우주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방사선을 맞습니다.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과 은하에서 오는 우주 방사선을 모두 다 몸으로 맞고 있죠. 사실 비행기 동체는 방사선을 거의 막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2018년 6월에 그 스튜어디스로 9년간 근무하셨던 분이 백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한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그 달이나 화성 탐사를 할 때 이 가면은 이제 우주 방사선 때문에 기지를 지상 위에 짓는 게 아니라 이 지하에 있는 동굴에다 짓는다는 이런 대안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네, 제 생각에도 달에 동굴을 짓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자기권 같은 안전한 보호막, 쉴드가 없는 행성에서 만약에 생명체가 장기 체류를 해야 된다면 동굴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두꺼운 납차폐막을 만들어서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달에 로봇을 보내가지고 건설 로봇을 보내가지고요. 그 무인이죠. 그 로봇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동굴을 파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또 이제는 요즘 3D 프린터 있으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또 그 자체 어떤 그 재료들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떤 거기 거주 공간을 마련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생각들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번에 로봇 디자인을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달 착륙선에 들어갈 로버의 디자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맡고 그리고 거의 디자인이 완료됐다고 들었고요. 그 달 동굴, 달에 거주하는 시설 그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나사와 같이 다음번 달 우주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지금 의사를 밝혔지만 이사 같은 경우에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 유럽 우주국 같은 경우에는 달에 10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문 빌리지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2025년에 달에 사람을 보내기 시작해서 2030년부터는 거기 상주 인원을 두겠다고 얘기했어요. 25년에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해서 30년부터는 상주 인원을 살게 하겠다고 이미 이사와 중국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경우 지구에 근데 그 경우에는 국제 협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일국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그 자원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수 있고 또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인류의 자원이라 볼 수 있는데 우주의 자원이라 볼 수 있는데 특정국에 가가지고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우주정거장 현재 있는 ISS가 2024년이면 운영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국제우주정거장이 필요해진 상황이고 그걸 미국 나사에서는 달 궤도에 만들기로 한 거고 그게 루나 게이트웨이 사업이에요. 루나 게이트웨이 사업이라는 게
거기 가 있는 인공위성의 역할도 하고 국제우주정거장 역할도 하면서 또 하나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전초기지의 역할도 하면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이제 물자를 일단 한번 갖다 놓고 쉬었다 휴게소 여기서 다시 한번 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루나 게이트웨이 사업이 26년부터 하나하나 모듈이 발사되어서 이제 일이 진행될 예정이 있고 올해 나사 헤드쿼터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각자 국제협력 파트너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고 루나 게이트웨이 사업에는 캐나다와 일본과 우리나라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일본 등은 이미 이제 뭐뭐뭐 만들자라고 이제 합의서를 완료했고 우리나라는 구체적인 합의를 지금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같은 경우에도 이사가 지금 다르다 100명이 항상 살 수 있는 상주할 수 있는 문 빌리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과 시간과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유럽 우주국에서도 국제 파트너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럽보다는 미국하고 같이 일을 하겠다고 손든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박사님, 우리 지구에 이 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데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수직으로 돌고 있지 않고 한 23.5도 정도 이렇게 돈 상태로 이렇게 지축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구에 이제 계절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져 돌고 있는 이유가 달에 의한 중력에 의해서 태양과 이렇게 중력의 균형을 맞추는 지점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화롭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다 그러면 온도가 적도에서는 너무너무 뜨거워질 거고 극적에서는 혹한을 계속해서 맞아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살기가 매우 척박한 행성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게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기후에 의해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날씨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의 거주지도 그렇고 다른 지구에게 꼭 필요한 행성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달에 가려는 움직임이 또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일단 가장 가까운 행성이고 거기를 도전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화성으로도 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달 탐사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달로 가는 사건이 그 당시에 인류가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큰 성과였고 지금은 달을 넘어서 화성으로 갈 때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그 인류가 밝혀낼 수 있는 우주의 끝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박사님께서는? 인류가 지금 가장 멀리 나가 있는 인공위성, 인류가 만들어낸 인공위성 중에 가장 멀리 나가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보이저 2. 보이저 1이에요. 원인가요? 보이저 1이 먼저 2013년 9월에 태양 공계면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2가 2018년 12월에 작년 12월에 또 태양권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나사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물체들 중에서 가장 멀리 나가 있는 보이저 1, 2가 태양 공계면 근처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 태양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태양풍이 끝인 태양 공계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서 무엇이 있을지는 완전히 미지의 새로운 것. 거기서 무엇을 볼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상해보기도 어려운 미지의 공간이거든요. 거기를 넘어가면 뭐 혜성의 고향인 오르트 구름이 있을지 또 다른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거기를 밟아야 거기서부터 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도 보이저를 넘어서는 위성 같은 걸 하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우주 탐사선 같은 걸 생각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나사에서 만든 거 또는 이제 외국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서 보냈다라고 인식할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꼭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학적인 분야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만큼 좀 인프라가 잘 갖춰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영상에서 그 아폴로 11호가 발사됐던 그 세턴 V 로켓의 카운트다운 장면을 보면 네, 아직도 이제 가슴이 되게 설레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주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과거에는 정말 먼 나라 얘기고
또 우리나라에서 하더라도 정말 일반인들한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아까 시즌 2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잘하는 분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특히나 이제 기사들을 보면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소형 위성 회사도 개발을 만들고 또 발사체 회사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정말 우리랑 다른 세대들이 이렇게 뭐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력적으로 하시는 분야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퍼스트맨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최초의 달 착륙 인공 우주인이 됐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닐 암스트롱은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죽음이란 것들을 경계선에서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우주에 갈 수 있고 그랬는데 우리는 되게 성공을 보지 그 앞에 단계들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여튼 그 앞에 단계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주 거기에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그래야지 그 다음이 가능하더라.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인지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우주를 얘기하고 그럴 때 있어서 외국은 그게 DNA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항해 시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전을 당연히 여기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가야 돼? 머뭇머뭇거리는 대목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가야 할 만큼 갈 수 있는 국력이 되고 그랬으니까 과감히 도전할 때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말씀하셨지만 우주에 대한 인식들을 많이 넓혀나가는 그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우주 탐사인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지금 우주 탐사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너무 늦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 시작하는 우주 막 개발 시작한 나라들도 모두 다 우주에 달에 투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나라 정도 되는 국력이면 요구되는 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 맞추지 못한다면 너무 많이 뒤처지고 따라잡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과학자들이 최선을 다할 거고 그 주변에서도 이제 우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걸 지금 꼭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